안녕하세요. 슬램케어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 스터디 클럽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9월 2일 오늘은 로버스트 BIO in the real world에 대해서 박근범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Bins on unknown devices에 대해서 이재민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범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버스트 VIO in the real world.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회사 소개도 있고, 그리고 개략적인 자신의 알고리즘에 대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구인 뉴스도 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개략적인 이야기여서 저도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잘 요약을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보충할 내용들은 대충 하고. 그래서 강연자는 스카이디오 CTO시고 MIT 졸업하시고 구글 X 계시다가 CTO 스카이디오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지금 250명 정도 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비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싸지는 않다. 그래서 하지만 상당히 많은 펀딩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동 비행하는 드론으로 뭔가 세상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밀리미터 레벨의 인스펙션, 그리고 이게 10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그리고 situational awareness, 그래서 제 생각에는 obstacle avoidance랑 아니면 인스펙션 할 때 자동화를 잘할 수 있다를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제 항공 촬영, 그냥 할리우드 같은 연출을 당신에게 배낭에서 꺼낼 정도의 사실 드론 작업 되게 조그맣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거여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후기도 있어서 DJI 드론이랑 비슷한 포지셔닝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드론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안렌즈가 6개 있는 것 같아요. 6개. 그래서 360도 인식이 가능하고, 자율비행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뒤쪽에 또 아예 홍보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왜 프롭 2개를, 지금 프롭 보면은 2개는 위에 있고 2개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아래쪽으로 배치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되게 드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드론 사시면은 드론 같은 거 요즘에는 토이 드론도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가 프롭 사시면 2개가 한 쌍이에요. 한 쌍이고, 두 개는 그 프로펠러 보시면은 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그래서 프롭이 2개가 혹시 카메라 이상하게 나와요? 일단 화면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한테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 프로펠러 보시면 프로펠러 2개가 완전히 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쌍의 모터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두 쌍에는 반시계로 돌고 있어서,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전체 기체가 한쪽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돌리는 건데, 예전에는 드론이라는 게 처음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거가 2010년도 정도. 그래서
2000 중후반 때에서는 드론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역피치 프롭도 되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역피치 프롭도 흔하지 않아서 같은 형태의 프로펠러로 쓰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롭에 대해서 자유도를 좀 얻으려는 설계이긴 한데 사실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손을 여기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프롭이 손이랑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여서 그러니까 드론 이전에 RC나 이런 거를 했었던 사람이 보면은 되게 위험해 보이는 설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프롭 두 개를 아래쪽으로 배치했는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RC를 처음 하면은 프롭 앞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선 배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혹시 프롭이 분해가 되면은 앞으로 튑니다. 보통 앞으로 튀기 때문에 한쪽으로 돼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런칭을 한다고 해도 자기 머리 위에서 핸드런칭을 하면은 프롭이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좀 줄는데 얘는 위아래로 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김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일반 전통적인 프로펠러도 뒤에 꼬리 날개가 없으면은 프로 반대편으로 동체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에 프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프롭이 두 개 있는 군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없죠. 두 개가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뭐 리액션 같은 얘기도 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뭐 머스크 같은 형이 뭐 이렇게 좋은 반응 해줬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10배 10배 효과적이고 100배 싸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격은 한 3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3, 4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엔진 헬리콥터하고 현재 드론의 관계는 현재 가솔린 차하고 전기 자동차하고 장단점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터는 이제 가감속이 되게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엔진은 가감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장점도 있죠. 장점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 전기 자동차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배터리가 처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처음 완충되면 4.2V인데 3.7V에서까지 3.7V가 이제 뉴트럴이었다가 3.6V로 떨어지면서 점점 방전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 이제 엔진을 써서 기름을 넣으면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토크는 같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충전 엔진 같은 경우는 충전할 필요도 없이 더 오래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 자체는 제가 알기로 3, 40%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 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고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자주 교체해 줘야 되고 부품들 교체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2000년도 중후반 때 드론이 없었던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튬 폴리머를 사시면은 옆에 쿨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쿨롱 표시가 방전율인데요. 그래서 2000년도 중후반 때는 쿨롱이 20C에서 25C 정도 되는 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쿨롱 표시가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 배터리에 1A라고 표정이 되어 있고 1C라고 되어 있으면은 1A로 1시간 방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2C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자기 1A에 곱하기 2해서 2A로 30분 방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C면은 10A로 6분 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피크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신뢰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방전율이 모자라서
4개의 프로펠러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디자인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행 실험했었던 때가 쌍발기였거든요. 여러분들 비행기들 보시면은 모터가 2개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험했을 때 배터리 1개에다가 모터 2개를 넣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비행을 하다가 스로틀을 확 올리면 한쪽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특히 고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그러면 고정익은 괜찮아요. 고정익은 충분히 글라이딩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드론 같은 건 떨어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100C, 그러니까 요즘 FPV 드론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곡을 쓰고 하시는 분들 하시면은 100C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0.6분, 0.6분에 에너지를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변속기나 뭐 커넥터나 케이블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는 할 거기만 배터리 자체는 스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드론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건데 이제 파일럿 훈련에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 베이스라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비행기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밀리미터 레벨을 달성하려면 피사체에 좀 근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고난이도의 작업을 하려면은 파일럿도 되게 굉장히 힘, 힘들었어요. 네. 어, 질문 하나 있는데 질문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파일럿의 이제 훈련에도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3D 같은 작업을 해놓으면 그 작업 그 캡처한 데이터 품질도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지금 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스캔이 안 됐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2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농약 살포 드론 같은 거 하면은 트랙터에서 농약을 뿌리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살포가 돼요. 살포가 됐는데 드론에서 하면은 어느 부분은 2군데 묻고 어느 부분은 한 번도 안 묻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은 자기는 농약을 이렇게 뿌렸는데 논 한가운데 이렇게 병들은 부분들이 쫙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컴플레인 들어온다는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 때 비행 선으로 하는 능력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십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아키텍처인데 어느 부분까지 온보드로 돼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지금 보면은 리얼 타임인 부분은 여기 하드웨어인 부분, 그래서 컨트롤러가 플라이트 컨트롤러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 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자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해놨다가 뭐 아마 충전 기능 같은 것도 있겠죠. 여기 마커도 있어요. ARU 마커 같은 거 달려 마커 같은 걸 써 보고 여기 안에 자기가 들어갔다가 충전도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스카우팅 임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여기까지가 온보드에서 한 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모션 프레딕션도 있고 옵스터클 어보이던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서 뭐 헬스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로버스트니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취미 드론은 거의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인더스트리얼한 레벨이라고 하면은 좀 더 지금 요즘에는 6축도 있고 8축도 있으니까 6축도 있고 8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페일 세이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시간 비행은 어렵더라도 살살살살 내려앉을 수 있을 정도는 돼서 그 정도로 엑시스를 더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레벨에 개발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완전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6개의 카메라를 360도 파노라마로 왜곡되지 않는 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뎁스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인식해서 여기는 왼쪽 오른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우리는 뭐 비주얼 오토메트리부터 여기까지 해서 뎁스 이렇게 해서 매핑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비글 컨트롤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D 매핑에서 9개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VIO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그래서 발표에서 조금 궁금했었던 거가 가려놨길래 나중에 알려줄 줄 알았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지 이제 독립적으로 보면서 그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게 막 두 개는 GPS인 거, 두 개는 뭐인 것 같긴 한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계에서는 이제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파워나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지터 특성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론이라면 로버스트니스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1, 2% 여기서 강현정 한 말은 1, 2%의 에러보다 로버스트니스가 더 중요한 거에서는 1, 2%를 내어줄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터는 리얼타임 시스템의 주기 정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100ms 1kHz다. 1kHz다 그러면은 간격이 1ms여야 되잖아요. 1ms에서 그만큼의 에러. 처음에는 얘는 뭐 1.00001ms다. 얘는 얘의 간격이 0.99999ms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이제 주기의 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안 좋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강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고 뒤쪽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에러나 롤링 패턴 뒤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싱크 에러나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비클이고 워낙 고회전의 모터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브레이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임싱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스템 설계한다고 막 하드웨어에서 타임싱크를 한번 맞추는 걸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타임싱크가 딱 맞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각 시스템의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싱크는 어쨌든 한 번은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리얼타임 시스템이 아닌 거에다가 물려놓으면은 같은 버스에다 물려놓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레이스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싱크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로 물려놓고 하드웨어에서 싱크를 맞춰주고 그 밑에 있는 컴포넌트가 하드 리얼 타임이라고 하면은 그 싱크는 이제 싱크의 차이는 이제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여서 거의 한 번이나 아니면은 아주 느린 주기로 한 번씩 이제 코릴레이션을 맞춰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계할 때는 대부분 타임싱크나 하드웨어를 한번 맞춰서 버스에다 물리는 것을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EMI는
EMI는 얘가 고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에 고전류가 확 흐르면은 라디오 프리퀀시가 확 나옵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프리퀀시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 센서나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반도체 패키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2000년도 초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패키지들도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최근에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라즈베리 파이 2 보시면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2가 카메라 플래시에다가 재부팅되는 경우들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광전 효과 때문에 안에서 전기 발생을 갖고 재부팅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드론들도 고전류를 막 쓰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디 인덕터 예를 들어서 전선이나 이런 거 찾아서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현상을 쉴딩 해갖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 패키지가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나쁜 비주얼 환경에 의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큰 이제 조명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선으로 쭉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밖에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환경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가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뒤쪽에도 다르지만 뭐 물이라고 하면은 계속 무슨 파도가 쳐갖고 계속 움직인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비주얼 이머셔 오도메트리에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되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네들은 6대의 롤링 셔터 카메라도 한다. 그래서 뒤에 롤링 셔터도 하는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글로벌 셔터보다는 롤링 셔터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인데 예제처럼 이렇게 교각 아래에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도 GPS가 없는 데서도 잘 동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래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하고 있다. 이것도 정확성과 가능성의 트레이드 이건 좀 이건 좀 의문이 좀 있는데 두 개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성과 가능성의 트레이드오프고 계산론가의 트레이드오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멀티뷰 지오메트리에서도 나왔던 시릴 교수님 동영상에도 나왔던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내부 파라미터의 변화가 있고 특히 이렇게 바깥쪽에 같은 경우는 수 픽셀의 레벨 변화가 있다. 매핑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롤링 셔터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롤링 셔터하고 글로벌 셔터하고 나오는 이제 시그널 타임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롤링 셔터는 버스 한 개를 쉐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리는 거고요. 픽셀들이 밀리는 거고 글로벌 셔터는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쪽에서 메모리를 저장을 했다가 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롤링 셔터처럼 이렇게 픽셀별로 밀리는 일들은 적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이전 모델에서는 글로벌 셔터를 썼는데 사이즈나 무게나 픽셀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롤링 셔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픽셀 모션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그 피처들을 잡으면 괜찮다라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트리거에 대한 동기화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트리거를 따로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드웨어로 이제 싱크로나이즈 맞출 때 편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검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걔네들도 스테이지로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카메라로 찰칵 찍을 때 거리로 이동한 다음에 찍고 하니까 얘가 스테이지가 지나간 다음에 트리거를 카메라한테 주면은 싱크가 잘 맞겠죠. 그렇게 해서 트리거 시그널을 따로 주는 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거가 이전 발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었고 그때도 그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 해도 한 번 정도는 더 맞춰줘야 된다라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무빙 오브젝트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들이 오토매틱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환경이 리지드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하는데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으면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 슬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퍼셉션하고 거의 합쳐지는 그리고 씬 언더스탠딩하고 합쳐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전히 오픈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GPS나 사실 IMU 서포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플래닝 문제 사실 패스 플래닝은 여러가 뭐 몇 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로그 플레이백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옵저버블리 가관 측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보면 수식 제어 쪽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제어를 우리가 배우면 맨 처음에 안정성 배우고 제어 합부 제어 끝날 때쯤에 가제어성, 가관측성 이런 얘기들을 배우는데 사실 수식에 대한 문제지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제어기에 이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을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근데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입력. 그러니까 나는 다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입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 그러면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고 스레드나 인터럽트 같은 걸 사용을 하면은 타이밍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떨 때는 스레드 A가 먼저 가져가고 어떨 때는 스레드 B가 먼저 가져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누적되는 상태에도 무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여기서 갔다가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든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클래스 내부의 그 상태를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복원을 시켜준 다음에 해야 되고요. 스레드를 나눠놨으면은 스레드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로그를 기록하는 거를 스레드 다음 단으로 가져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잘 만들어지면은 문제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를 플레이백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실내에서 켜기가 좀 그런데 그 고정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 대한항공 비행기 그런 거가 고정익이거든요.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는 끄고 이제 조종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대로 로그 가지고 실험실에서 로그 플레이백을 실행을 하면은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비행기 이 컨트롤러는 이제 하늘을 나는 거랑 로그 플레이백 하는 상태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프로토콜을 시뮬레이터가 생성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가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드웨어까지 한꺼번에 개입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힐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인터루프 시뮬레이터. 그래서 힐스 설명할 때 저는 매트릭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사람 뒤통수에 이렇게 꽂아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은 매트릭스 시스템이 집어넣어주고 출력을 다시 보내주면은 매트릭스가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다시 입력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이거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업체 같은 경우 근데도 생각보다 많이 개발하기가 힘든 게 이 시뮬레이션 만약에 1kHz로 센싱을 되고 있다고 하면 1ms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끝내야 돼요.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제어 쪽의 이슈였었다. 한 10년, 20년 전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로그북이 있어서 비행할 때마다 저장하고 기존의 로그를 다시 리런한다. 그래서 코드 변경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옵저버빌리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로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은 내가 코드 리팩토링을 했어요. 코드 리팩토링을 해서 리팩토링을 했기 때문에 기능 자체에 변경은 없다라고 하면은 옛날 입력하고 옛날 출력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예전에 뭐 1만 시간의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리팩토링을 확 진행한 다음에 뭐, 뭐 어차피 불안전한 사람들끼리 리뷰를 하는 것보다 1만 시간의 로그를 한 번 넣었다 뺐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1만 시간 내에서 무결했다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컨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1만 시간의 로그를 어떻게 얻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장비가 100대면은 월화수목 금까지 올리면 1만 2천 시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로그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버스 위에서 올라와 있으면은 스킹을 하든 어쨌든 간에 라이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거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은 하고 싶으면은 레이드랑 유사한 시스템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발을 해 놓으면 좋은데 제가 적용했었을 때는 팀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 제약 조건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360을 켜져 있는 장비도 있는데 360을 돌아가는 장비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은 주행을 했다가 정차를 했다가 주행을 했다가 정차를 했다가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정차를 했을 때 리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고 그때 로그를 끊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차를 했을 때 로그를 저장할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리이니셜라이즈 루틴을 넣어서 이제 누적되는 부분 저장해놓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다시 누적시키는 걸로 로그 내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사실 버그 같은 것도 줄이는 게 가능하고 이럴 한데 네, 네,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서 특히 이쪽에 제어 쪽에 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헬스 모니터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문제가 있을 때의 우아한 퇴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쪽의 문제점이 가장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 고장나면 떨어져요. 여기는 수많은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 고장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페이스세이프 같은 것을 할 때도 이중화, 삼중화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어, 어, 사실 정말 중요한 급소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배터리 공급하는 모듈, 전류 공급하는 모듈 같은 게 죽으면 바로 떨어지는 게 드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혹시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살살살살 떨어질 수 있는 살살살살 착륙을 하고 사용자한테 도움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라도 가는 게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테는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약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헬기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1억 정도 하고 지금 드론 농약 살포용 드론은 3, 4천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거 기체값을 뽑을 때까지 얘가 버텨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드론이라는 데가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비팀이 따로 비행기처럼 정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날리기 전에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원하지 않은 진동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 중에 많이 고장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의 실패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면은 나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드론 입장에서는 그 롤하고 피치만 맞춰주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롤하고 피치 안 맞춰주는 상태에서 살살살살 떨어지면 사용자가 주스로 받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신뢰할 만한 시스템의 중요한 속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실패하더라도 맥스 스피드나 아니면 IMU에서 움직이는 걸 안다든가 아니면은 피처가 모자라더라도 시메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든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의 3D 스캔은 이 시스템에 오토노미 자율성이 있다는 게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3D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스캔 시스템은 초인적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인적인 밀리미터 레벨의 정밀도를 보장하는 컴플리트를 보장하고 얘네들이 스캔을 하면서 제대로 스캔 안 된 부분은 제대로 스캔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떠오른 거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핸드 스캐너 예전에 핸드 스캐너 있었거든요. 풀 스캐너 말고 이게 노트북에 핸드 스캐너 같은 거 있었는데 핸드 스캐너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사실 보면 사람이 보면서 이 부분 잘 안 됐구나 한번 더 스캔하면 스티칭 자동으로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리컨스트럭션 모듈에서 잘 스캔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드론 가서 캡처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고 송전탑이나 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기에는 드론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툴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검하는 데는 사실 리스크 컨스트럭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사람이 모니터링만 잘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플로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나 레졸루션 설정하면 캡처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해줘서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 얘기를 또 하는데 원하는 볼륨 잘 안 만들어졌을 때는 적절히 마무리를 잘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프 클로징 얘기를 하는데 그 슬램의 루프 클로징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모델이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 원래 네모 박스를 한 바퀴 돌았는데 네모 박스가 아니라 한 부분이 터져져 있으면 그 부분을 잘 봉합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촬영된 온라인된 포즈를 확보하고 3D 모델을 잘 만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걸 검증하는 단계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반복하는 것을 검증하는 패스를 플래너가 만들어서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서는 드리프트 없는 맵핑을 중복 없이 할 수 있다. 마지막 이그점플은 반도체 스마이컨덕터 퍼실리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 리컨스트럭션 했다. 예전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질소 공급하는 탱크인 것 같아요. 액체 질소부터. 질문에서는 질문을 정확하게는 잘 안 읽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바로 했었었는데 온도에 따른 카메라 렌즈 영향은 렌즈 설계마다 다르다. 그래서 렌즈 설계자가 제일 중요한 생각은 온도 안정성이다. 문제는 초점거리가 변한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점거리가 변하면 사실 FOV도 같이 변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게 300 우선은 자기네들이 360도도 전부 볼 수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비주얼 오도메트리 할 때 개발자가 360도가 잘 보이고 스테레오로 할 때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로그 리그레션이 정말 중요하고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에 누적된 실제 로그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로그들만 잘 플레이백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대의 비클이 있는데 정지하는 정밀도가 차이가 있으면 제일 관리가 잘 된 라인 같은 경우에는 1시그마, 2시그마의 크기가 되게 작을 거고 그리고 특출나게 큰 놈들을 정지거리가 되게 멀다라고 하는 놈들을 다시 걔네들은 다시 PM 들어가고 메인터넌스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로그 플레이백만 해도 되게 관리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필수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필수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필수 개발 난이도가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이 이렇게 하드 리얼타임 힐스가 아니라 소프트 리얼타임 힐스를 개발하는 게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로그 리그레션이나 힐스도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채팅창에 질문이랑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면 일단 김수환님께서 코멘트가
드론에서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건 헬리콥터의 꼬리 날개로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걸 막는 것과 같은 원리인가 뭐죠? 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아까 보여주신 드론의 이제 날개가 위아래로 반대로 장착된 거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원님께서 질문이 이제 RC 헬기는 드라마 카이스트에도 나왔던 것 같고 오래전부터 많이 있지 않았나요? RC카처럼 엔진 전기 방식 둘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쿼드로터가 모터 기반 RC 헬기 대비 갖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어서 쿼드로터가 더 유명해졌을까요? 반대로 실제 헬기가 쿼드로터 대비 갖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어서 탑승 수단으로서의 쿼드로터는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RC 헬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RC 헬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RC 헬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RC 비행기가 한 20만 원이었으면은 RC 헬기는 한 200만 원 정도 했어요. 되게 비쌌었고 왜냐하면은 기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 엔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기도 그렇고 이제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어, 엔진기는 엔진 자체가 RPM이 빨리 변하기가 어렵고요. 그 엔진 모터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배터리 방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빨리 속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추력의 차이를 만들려면은 두 개 피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피치 변환을 가변 피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복잡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특히 엔진 같은 게 돌아가면은 이 엔진 싱크랑 이 축이랑 맞춰줘야 되는 거버너 같은 것들도 있어야 돼서 예, 만드 그 초보자들이 조립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적어도 굉장한 고급자들이 기구적으로 기구적으로 이거를 조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쿼드로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모터만 그 전기차가 갖는 장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롭에다가 모터만 딱 달면은 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져서 사실은 지금 변속기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버 쪽에서만 신뢰도가 점점 확보가 많이 되면은 그리고 플라이트 컨트롤만 많이 확보가 되면은 출항률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0년 전에 드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덜 떨어져요. 덜 떨어져요. 클럽 같은 데서 봐도 물론 제가 다니는 인터넷 클럽 같은 데가 FPV 하는 데여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 기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제어 쪽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단 질문 중에 이지원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신 게 그 위에 김수환님께서 먼저 코멘트 주셨는데 드론의 작업 환경이 자율주행차보다도 더 챌린징해 보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지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는 첫 번째로는 2차원적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가 되겠고 3차원적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게 이제 드론의 움직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빙 오브젝트가 얼마나 덴스하게 많이 있는 환경인가 예를 들어 자동차는 비교적 덴스하게 많이 있고 드론은 상대적으로 스파르스하게 있다 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여기 스카이디오가 시스템 테스트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이 아까 말씀해 주신 365일 동안 계속 돌아가고 죽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받쳐줘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무결해야 이게 이제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제품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참 힘들고, 그런 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인프라라고 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로깅하고 나중에 이제 분석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려면 사실은 엔지니어들이나 팀 같은 걸 분할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코드 릴리즈 하면은 따로 테스트 자동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알파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인프라 팀에서 전문적으로 테스트를 해주는 것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로그 플레이백 문제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커스터머가 있잖아요. 그 커스터머가 봤었을 때 같은 에러가 2번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가 봤을 때 보통은 전혀 색다른 에러가 처음 났을 때부터 신뢰를 잃는 커스터머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에러가 2번이나 3번 정도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컨트롤을 잃은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증폭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들을 많이 잃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해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동감합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신뢰도를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박근범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근범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재민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그 쉐어링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구글 그 설문이 있는데 그 참가 후기를 각자 시간이 되실 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적어주셔도 되고요. 끝나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준비된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민이고, 이번에 이제 Binzone Unknown Devices라는 주제를 발표하신 차우고님의 톡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Binzone Unknown Devices라고는 돼 있는데, 좀 줄여서 보면은 이 이제 프레젠터분은 이제 구글에서 AR 쪽에 리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구글 AR 코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이제 탱고 프로젝트 이후부터 쭉 하고 계셔서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AR에서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코어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AR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갖고 이 SDK를 이제 개발자들한테 배포해서 뭐 유니티나 이런 걸로도 간단하게 이제 AR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게 한 툴킷인데, 요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글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구글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엄청 커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옆에 삼성만 들고 오긴 했지만 AR4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뭐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업, S 라인업에서 뭐 S7부터 S21까지 지금 21년도,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나온 모든 하드웨어에 대해 갖고 공통된 뭐 퍼포먼스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삼성만 적었지만 자기네 뭐 픽셀도 있고 뭐 에수스, 뭐 오포, 비포, 뭐 어쩌고저쩌고들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을 한 번에 지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AR 코어의 챌린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혹은 뭐 사실 애플도 지원하긴 하지만 일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서 빈즈를 적용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API로 몇 가지가 연련이 있는데 저희가 비전 기반의 시스템을 할 때 뭐 인트린직이나 뭐 디스토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렌즈 타입들, 뭐 울트라 와이드 앵글 렌즈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렌즈들을 쓴다든지 이게 회사나 모델마다 전부 다른데 이게 뭐 매니팩처가 제공해주면 좋지만 안 해줄 때도 많다인 것들도 있겠고요. 또 이게 다들 뭐 문제가 되는 게 뭐 카메라는 둘째치고 프로세싱 파워 뭐 아니면 이제 카메라 튜닝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게 빈스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화질이 사진 찍히는 게 좋게끔 사실 튜닝을 다 맞춰놓고 뭐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런 거 전혀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모션 블러 이런 건 절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빈스를 돌려야 되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R코어에서 이제 뭐 키 피처라고 제시를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뭐 여기에 모션 트래킹, 뭐 클라우드 앵커 뭐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빈즈가 들어가는 요 모션 트래킹이 펀더멘털 뭐 펀더멘털 컴포넌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AR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월드랑 디바이스 간의 이제 릴러티브 모션, 릴러티브 포즈들을 실시간 트래킹 해주고 여기에 이제 어떤 여기 뭐 가상의 어떤 에셋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갖고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꾸준하게 해주면서 리피터빌리티도 잘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모션 트래킹에서 기초로 받쳐주지 않으면 플레인 디텍션을 뭐 아무리 잘하고 뭐 뎁스를 아무리 잘 꺼내더라도 이게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스가 키택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거의 AR 코어에 대한 소개가 좀 앞부분에 많았는데요. 그 최근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제 클라우드 앵커라는 컨셉에 대해서 API 나와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서 모션 트래킹이랑 플레인 디텍션이랑 클라우드 앵커라는 거를 전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다 플레이는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 포인트들을 디텍션하고 밑에 그라운드 플레인 그리고 테이블 위에 플레인 이런 것들이 디텍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클라우드 앵커라는 거는 이거를 맵을 세이빙 해놨다가 맵을 로드하고 뭐 타 기종에서 이것들을 가상의 앵커라고 생각하면서 뭐 지금 40초를 이렇게 돌고 나서 뭐 시스템 여기에다 에셋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 앵커에 대해 갖고 아이디가 나오면 이거를 다시 로딩을 해가지고 그 포지션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뭐 이런 식의 데모 테스트를 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핸드폰 옆에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트래킹 퀄리티 자체도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다가 어떤 지형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로딩을 해서 뭐 타 기종 혹은 뭐 똑같은 기종이라도 다른 시간대에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컨셉이 이제 클라우드 앵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AR에 또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뎁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AR에서 이렇게 어클루전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아마 그 옛날에 크레이머 교수님네 박사과정 계셨던 그 율겐 박사님이 그 톡을 17년도인가 하셨던 거 봤을 땐 SDF 베이스로 매핑을 하고 있는 거는 봤었는데 이게 아마 이 빈스 올려놓은 상태에서 SDF를 매핑 정도만 하는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파티클이 내려앉는 요게 엄청나게 세밀하게 붙는 거 봐서는 이게 뭐 SDF가 엄청나게 더 좋아졌다 이거보다는 모션 트래킹 퀄리티가 지금 현재 시점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뭐 탱고 이런 데모 때보다도 훨씬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AR에서 이미지 타겟 놓고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어그먼티드 이미지를 띄우는 그런 건데 이미지 트래킹이 모션 트래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니셜 게스를 주고 이제 또 AR 마커에 의해 가지고서 또 옵저베이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는 가는데 이런 비주얼 아트 같은 거에도 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여기 특이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리플렉션이 뒤에 물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 물체들이 리플렉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라이트 소스에 대해 갖고도 리컨스트럭션 하는 정도로 꽤 고도의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톡에서 주된 내용이 뭐 API를 어떻게 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카메라 이제 뭐 앞에 스카이디오나 이런 빈스 전문 카메라랑 다르게 이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마다 이제 같은 뭐 삼성 거 S10 뭐 이런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이게 기계 편차도 있고 뭐 아까 온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갖고 이제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리냐에 대해 갖고 조금의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톡입니다. 그래서 요인이 뭐가 있냐 이제 카메라 이미지 빈스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랑 IMU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고요. 뭐 센서 모델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을 알면 알수록 좋은 건데 뭐 여기에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필수적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게 다 있어야지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렌즈 디스토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롤링 셔터 이펙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조금 특이한 거 이제 오토포커스랑 이게 OIS는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의 약자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노이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빈스에서 온라인 캘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카메라 IMU 캘이랑 그리고 IMU 인트린직 캘 이 정도가 핵심이 되는데 거기 이제 센서 캘리브레이션에서 그러면 여기 카메라 센터, 디스토션 파라미터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요 두 가지 얘기가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추정하는 방법론 정도고 이제 데이터 퀄리티 가지고 이제 뭐 필터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서 퓨전이니까 뭐 일단 인풋 퀄리티가 좋아야지 아웃풋 퀄리티도 좋고 이걸 렐러티브 일단은 타임을 아는 거 혹은 이제 하드웨어 트리거드 데이터를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프로세싱이나 파이프라인 상에서 데이터 드랍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개괄적으로 적어 두셨고요. 이분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importance랑 availability 이 두 가지의 축으로 봤을 때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importance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랑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이 정도 그리고 availability는 런타임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냐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냐 뭐 AR 사용자들이 뭐 사용을 하면서 추정이 가능한 정보냐에 대해서 축을 나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막 무조건 다 찾아야 되는 건 찾아야 되고 그냥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거는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이 정도긴 한데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건 이제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캘리브레이션 할 때
일단 렌즈 디스토션 먼저 풀고 사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인트린직의 포컬 랭스랑 뭐 센터 같은 거, 옵틱 센터 같은 걸 구하게 되는데 일단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거 매니팩처에서 이미지 카메라 사진 찍는 용으로도 그렇지만 뭐 빈스 API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실 안드로이드에도 열려 있어가지고 공장 캘리브레이션 결과 정도는 들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분은 이 디소션 모델에 대해 갖고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울트라 와이드 앵글을 쓰는 렌즈가 AR용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 안드로이드의 0번 카메라가 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요새 API는 모르겠지만 0번 카메라나 AR에 사용되게 되는 카메라가 울트라 와이드냐 아니면 뭐 조금 내로 앵글이냐 아니면 뭐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냐 뭐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마다 좀 적합한 디스토션 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런타임에는 좀 찾기가 어렵고 사실 매니팩처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그 모델 인포를 구글에서 알아가지고 이 디바이스는 이 모델을 쓰는 게 좋다고 뭐 리코멘데이션을 개발자한테 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언급하셨던 거는 이제 저희가 장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제 레이디얼이랑 탄젠셜을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그 모델 그리고 카놀라 브랜댓 같은 거는 오픈CV 이제 그 저거 PCI 모델 같은 거 요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 보니까 구글에서는 저희 뭐 오픈CV API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디스토션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이제 다른 연구에서 잘 못 봤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토포커스랑 OIS 모듈이 이제 카메라 이미지 퀄리티 때문에 요새 핸드폰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카메라 인트린직의 변화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API 상에서 고정은 뭐 시켜놓고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대부분의 액추에이터들이 지금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하는 이 위치 센서가 없는 형태의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 이게 VCM이라고 하는 요 보이스 코일 모터 같은 게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다들 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얘는 이제 오픈룹 컨트롤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 제어나 뭐 스테빌리티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포지션 제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포지션 제어를 위한 이 피드백 센서가 지금 없다는 게 요 VCM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톡에 보면 내용에 이런 영상이 나와 있던 게 보이시는데 이게 뭐 하는 영상이냐면 지그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놓고 패턴을 그냥 부착시켜 놓고 완전 고정된 이미지인데 이 지그를 한창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그를 막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얘가 지멋대로 이 서큘러 패턴이 막 지멋대로 작아졌다 커졌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즉 이게 그 인트린직 포컬 랭스가 계속 흔들리게 된다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시진 않지만 이만큼 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정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뒤톡에서 따로 다루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MU 메저먼트 모델은 다들 이제 다른 빈스에서도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 똑같이 그 메저먼트 노이즈, 바이어스 랜덤 워크 그리고 이제 센서 클리프 뭐 이게 어떤 IMU들은 1G까지 계측이 가능하고 어떤 IMU들은 3G까지 계측이 가능하고 엑셀러로미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 맥스 센싱 레인지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AR을 사용하면서 좀 이어팅 모션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게 에스티메이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제조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 IMU 선정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뭐 수식상의 특이사항은 크게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랜덤 워크랑 이제 메저먼트 노이즈를 고려를 한 모델을 사용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노이즈 같은 경우도 뭐 깊게는 또 다루시진 않았습니다. 이게 요새 카메라들은 뭐 좋은 노이즈 덴시티를 갖고 있어서 크게 고려할 건 아니고, 또 언급은 하셨던 게 이 논문이 사실 그 CBPR에 나왔던 논문이긴 한데, 이 노이즈 그 온라인으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도 가능하니까 뭐 노이즈 덴시티에 대한 스코어링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진 않겠다. 어베일러비티가 그래서 올라가 있고 임포턴스도 낮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 이제 쟤네들은 사실 뭐 손을 좀 떠난 놈들이고,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가 아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도 뭐 미스얼라이먼트랑 스큐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캘리버나 이런 거를 오프라인으로도 했었지만 이게 제조사마다도 다르고 어떤 걸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니팩처에서 이니셜을 집어넣었어도 온라인으로 한번 돌려서 커렉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 톡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IMU 카메라 인트린직에 대해서 깊게 다루시진 않고요. 주로 보셨던 거는 이 포컬 랭스랑 카메라 센터 요거에 대해 갖고 수렴성을 한번 뒷신에서 보셨고, 타임 싱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저자분이 학교 계실 때 좀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롤링 셔터 관련해서 좀 깊게 파시고 멀티 카메라 뭐 이런 것들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I'm not going on 디테일 뭐 하면서 뭐 되게 깊게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션에 따라 갖고 이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차트 보는 부분 에러랑 이 실선 같은 경우, 이게 붉은 선 같은 경우에 이제 에러고 실선 같은 게 이제 코베리언스 이제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하는 디스턴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그마 레벨이 뭐 줄어들고 이런 것들로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게 제로에 수렴을 하든지 뭔가 어떠한 형태로 수렴이 되면은 오케이가 된다라는 게 이 다음 페이지의 결론이긴 한데, 캘리브레이션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희가 보통 이제 캘리버나 아니면 저희 보통 캘리브레이션 모션 한다고 할 때 전체 영역에 대해 갖고 체커보드가 다 고르게 분포가 되는지 뭐 균일도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모션을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하는 이런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캘리브레이션 모션은 사실 그 구글 AR 코어를 켜보셨을 때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라고 한번 슬슬 돌려보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이걸 임플라이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거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여튼 그런 경우 아니면 라지 로테이션, 이제 인플레이스 로테이션 같은 게 들어갔을 때도 뭐 어느 정도 수렴을 빠르게 하는 거,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거의 보면은 한 40초 넘게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렴, 의미 있는 수렴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small rotation first and regular motion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핸드폰 들고 AR 시작하자마자 한번 휙 돌려보고 그냥 자기 할 일 시작하는 사람,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수렴이 한참 뒤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수렴했을 때도 이제 에러가 제로로 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pure translation along straight line 해서 그냥 직진해 버렸을 때는 수렴이 얼추는 되는데 확실히 얘보다는 에러 폭이 크다 이 정도인데, 이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뭐 카메라 센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모션에서 수렴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셨고, 그다음에 포컬 랭스를 그 다음에 하셨는데, 포컬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캘리브레이션 모션을 해도 사실 그렇게 막 에러가 제로로 바로 뭐 수렴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대신에 그나마 빨리 붙어서 완만하게 추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에러가 커져서 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놈들이 있는데 뭐 포컬 랭스가 그렇게 잘 수렴하는 놈은 아니다 정도는 알 수 있고, 근데 이때는 완전 페일하니까 이런 형태로 뭔가 급격한 움직임에 대해서 포컬 랭스 뭐 쓰는 것도 좀 안 좋기도 하고, 이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특히 뭐 잘 되는 것 같다. 이건 트랜슬레이션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서는 라지 로테이션 only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수렴이 됐다고도 볼 수, 거의 뭐 발사안에 가깝게 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컬 랭스는 트랜슬레이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다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RPNG 그룹에 있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됐죠? 양이라는 분이 RSS에 냈던 건데, 이게 모션이 돼가지고 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Online IMU intrinsic calibration is it necessary?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이 캘리브레이션,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어떻게 비주얼 오도메트리, 뭐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갖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전에 일단 수렴성 체크를 먼저 했었지만, 여튼 옵서빌리티가 되는 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결국 full excited motion이라는 게 모든 엑시스 방향으로 모션이 있었어야지, 제대로 그 축들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강한 모션이나 움직임이 있었어야지 이게 fully observable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카이스트 데이터셋이랑 이제 TUM 데이터, 아니 유로시 데이터셋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바로 움직여도 뭐 그런 그 그래비티 벡터도 찍히고 약간 어느 정도만 움직여도 그 3액시스를 전부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플래너 모션 혹은 한 축으로만 이제 움직이는 직진 모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디제너레이션이 있다고, 이제 그럴 때는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요 뒤에 많은 차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슬라이드 하나 빠졌나?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이걸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예시를 드셨던 게 이제 뭐 레귤러 칼만 필터랑 뭐 슈미트 칼만 필터를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수렴성이 더 좋다였는데, 이 카메라 센터에 대해 가지고 일단 한 20초, 40초 정도를 이제 슈미트 칼만 필터라는 게 결국 그냥 어떤 베리어블은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 다이내믹스는 그대로 돌리는 그런 필터인데, 그 이니셜 게스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수렴이 들어갔을 때 그 슈미트 칼만 필터를 풀어가지고 전체 필터링을 돌렸을 때 더 빠르게 수렴이 된다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수식 없이 설명을 해주셔서 어펜딕스를 넣었는데 원본 차트가 사라졌네요. 저도 여기서 슈미트 칼만 필터라는 건 처음 봤는데, 논문을 66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를 찾아봤을 때 결국의 핵심은 여기 S만 놓고 P는 이제 그냥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 그 considered variable, 여기는 이제 estimated variable 해서 쭉 수식 전개를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정도로만 일단은 하고 넘겼습니다. 이 슈미트 칼만 필터를 이용한 VIO도 별도로 있는데, 이분은 이제 VIO 전체를 뭐 돌리고 이건 아니고 캘리브레이션용 파라미터들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 필터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델라웨어에서 나온 제노바님과 그분 페이퍼가 슈미트 칼만 필터를 이용한 VIO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파라미터를 고정한다, 칼만 필터인데, 그래서 풀 스테이트를 다 놓고 그냥 일단 추정 안 할 놈들을 비활성화 시켜놓고 돌린다, 뭐 이 정도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을 뭐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 된 씬에 대해 갖고 이제 리피터빌리티를 봤을 때 여기 안드로이드 기우미가 한 바퀴를 돌고 왔을 때 온라인 캘을 안 한 애는 그 온라인 캘만 안 해도 여기 요만큼 움직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고 트래킹이 잘 안 됐다는 뜻이죠.
계속 봐야 되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원래는 콘센트 옆에 있던 친구였는데 위에를 크게 한번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콘센트를 가리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실 거고 이거 계속 하시네. 이렇게를 돌렸을 때는 잘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 정도, 어느 정도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캘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다. 근데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아까 뭐 사람 눈으로 봤을 때야 이 차트를 보고 나서 뭐 수렴이 됐네 안 됐네 뭐 이게 좋은 데이터네 아니네 뭐 이런 거를 그냥 감으로 알 수는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컨버전이 빨리 되고 뭐 로컬 미니마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트래킹 퀄리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다. 필요한 기술인 것 같다라는 게 내부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파라미터를 고정해 놓고 일부만 잠깐 수정, 이니셜 게스가 있는 에스티메이션 문제, 어느 정도 좋은 값의 이니셜 게스가 있는 에스티메이션 문제라서 뭐 프로세싱 파워도 뭐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미티드 엑스트라 프로세싱이라고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캘리브레이션의 스코어링을 하든 뭔가 이게 좋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다음에 이 사용자가 AR을 실행을 할 때 이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갖다 쓰고 이걸로 좀 처음부터 이니셜 모션 막 넣지 않고 처음부터 좀 좋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가 다음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수렴성에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까 앞에 잠깐 언급됐었던 것들 뭐 로테이션 어떤 축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에 사용된 이 결국 온라인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빈스를 그냥 돌리는데 추정 파라미터에다가 저거를 추가로 넣는 형태라서 이게 결국에 피처가 많고 뭐 리프렉션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이 다른 레지듀얼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정성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여기서는 계속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휴리스틱 어프로치 외에는 없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셨던 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 뭐 스레스홀딩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걸자 이거죠. 그래서 팩터들을 전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 팩터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아까 포컬 랭스, 카메라 센터, 뭐 그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있는 그 타임 딜레이 이게 많이 컨스턴트라고 치든 뭐 아니면 천천히 변한다고 치고 뭐 그리고 미스얼라이먼트, 스케일 뭐 이 정도 해봤자 한 20개 안팎의 팩터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값을 유지를 하거나 뭐 어떤 바운드 내에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라고 하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수렴한다는 어느 정도 보장 아니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판정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뒤에 그리고 이제 if문 하나 돌린 수준이니까 사실 임플리멘테이션은 그래서 뭐 프로세싱 코스트가 그렇게 뭐 많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팩터들이 사실 뭐 너무 많다라는 거는 그냥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팩터들이 서로 엮여져 있을 텐데 이게 수렴성에 영향을 주는 게뭐 포컬 랭스나 뭐 저 카메라 센터 같은 건 좀 어떨지 몰라도 IMU의 뭐 얼라이먼트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커플링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얘들을 같이 보는 이제 얘네들이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파라미터들의 컨비네이션들을 고려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그냥
제시를 하셨고요. 그러면 뭐 잘 나가는 머신러닝 한번 끼얹어 볼까요?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머신러닝의 문제점이랑 여기 AR 코어가 풀어야 되는 숙제랑 좀 거리가 있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로 결국에 이게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이게 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거에 뭐 아까 뭐 피처 개수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미지의 퀄리티 같은 걸 정량적으로 뭐 측정하는 것, 뭐 노이즈 덴시티 뭐 이런 것들 놓고 에스티메이터에 있던 뭐 IMU의 팩터들, 뭐 카메라의 팩터들 뭐 이런 거 있고 여기에 모션의 컨시스턴시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어떤 스코어를 내는 이게 good or bad를 뭐 리그레션을 해놓은 거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블랙박스를 둔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yes, no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하면 yes, no가 뭐 yes, no 수준이 아니라 뭐 0.8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수렴이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퀀스티브 메저도 될 수 있고 이제 얘네들이 수렴성에 대해 갖고 뭐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스코어링을 하는데 요 전체 팩터들이 고려된 스코어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직접 실험을 계속 어차피 실험을 할 거면 뭐 계속 해가면서 뭐 스레솔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데 이게 사실 얘네들이랑 사실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이 AR 코어가 그 900 million 이 엄청난 규모의 디바이스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모델만이고 이 모델의 그 특이 값들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마다도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공장에서 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드에 나가서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요 씬에서 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서 쓸지도 전부 알아야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좋을 때 나쁠 때도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게 캘이 잘 될 때 안 될 때 온갖 케이스들을 전부 트레이닝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집어넣고 센서 퀄리티도 뭐 저기 고감도 노이즈 뭐 이런 것들 뜰 때도 뭐 다 고려해가지고 이 센서 셋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퀄리티 이슈들을 다 해야지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를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새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새 기계가 들어온다 아니면 우리가 AR을 쓰는 공간을 뭐 좀 원래는 튠을 지상에서만 했었는데 비행기 위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 다 틀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런 식의 뭐 딥러닝이 됐든 뭐 옛날에 트레디셔널한 커널 어프로치가 됐든 이제 좀 아까 이 부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용이 그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뭐 퀄리티 스코어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는 됐었는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풀어야 될 건 많다. 이 정도가 결국에 이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휴리스틱 어프로치가 지금으로선 최선이다라고 하는 걸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게 뒤에 톡에서 그 퀘스천에서 나왔고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Reliable Calibration Quality Score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까에 이어지는 문맥이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만약에 하이 컴피던스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캘리브레이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 나중에 이게 너무 오래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번 떨궈버리면 IMU가 약간 그 미스얼라이먼트가 많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스프링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값이 바이어스가 좀 이니셜 값도 이상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디텍션 해가지고 어떤 씬에서는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초기화합니다. 이런 수준의 어프로치도 있겠지만 퀄리티 메저가 있다고 하면은 퀄리티를 먼저 재고 이게 온라인 캘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챌린지들을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게 이 모델 자체 삼성 뭐 갤럭시 ES20에 대해서 그 좀 일관되고 좋은 캘리브레이션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문제들도 해보고 싶어서 Federated Learning 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서머리 이걸로 사실 슬라이드를 끝내셨는데 뒤에 퀘스천에서 결국 이게 GT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퀄리티 스코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GT가 있으면 그냥 얘에 대해서 민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도 같은 S10이든 같은 갤럭시 20이든 이게 기계마다 편차도 있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용자가 바로 쓰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툴스를 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컨버전스 수렴성에 대해 갖고 체크하고 에러가 몇 정도 유지가 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고 언급을 하셨고 휴리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기기가 문제잖아요. 이제 이재민의 갤럭시 10 요 기계에 대해 갖고 클라우드에다 계속 이제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베스트 밸류를 계속 내주고 이런 솔루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AR 코어에 한해서는 이제 구글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한 기계에 대한 아이덴티파잉이 되는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어서 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톡 전체적으로는 그냥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AR 코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할 일이 많다 정도로 서머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다른 그룹에서도 그런 것들이 얘기는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됐다 안 됐다라고 메저링 해가지고 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선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기록해놨다 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좀 프리매처드인 상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코멘트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수환님께서 먼저 모든 핸드폰에서 AR 코어가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힘드니까 구글에서 리퀘어먼트를 정하고 삼성과 같은 핸드폰 메이커들이 구글로부터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형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희님께서 오늘 다뤄주시는 주제가 서로 다른 기종의 디바이스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동일한 카메라, IMU 양산품을 사용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도 이 부분은 동감을 하는 게 이제 사용자가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기종이라든지 디바이스들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하드웨어직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AR과 같은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재밌는 건 여기서도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을 쓰긴 했지만 결국에 이 싱글 디바이스랑 모델이랑 세션이라는 컨셉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장치, 여기에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이재민의 갤럭시 S10 요 장치에서 AR 코어를 오늘 실행한 거랑 내일 실행한 거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션에 대해 갖고 파라미터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이게 특히나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크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메이저에서 결국엔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이 충격에 의해서 IMU가 틀어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빈스로서는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오토포커스랑 OIS 시스템인데 이거에 의해 갖고 그냥 다음에 켰을 때 무조건 틀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선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빈스용 카메라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빡빡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더 좋은 캘리브레이션, 사실 온라인 캘까지 크게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AR 코어의 경우는 정말 이것 때문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 그 포컬 랭스가 정말 엄청나게 큰 숫자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서 이거는 시스템 페일리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 정도의 좀 절박함이 AR 코어에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에는 막 카메라도 막 2개, 3개씩 막 달리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온리 뭐 인도어에서 AR용으로 해서 뭐 카메라 파라미터를 뭐 엄청 고정된 형태로 막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그런 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이용인 님께서 이제 사람이 직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은 딥러닝한테 시키려고 하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슬램도 그렇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김수환님께서 코멘트를 주신 거는 이제 오늘 두 발표 주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슬램 연구에서 가정 괄호 열고 환경은 스태틱, 캘리브레이션은 known. 네, 이런 환경 가정에서 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실제 제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새삼 연구실 프로토타입과 실제 제품 간의 갭이 참 크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영기님께서 새로운 연구와 멋진 논문들을 소개했던 토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엔지니어링 위주의 토크였던 것 같은데 이번 토크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논문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없고 약간 가이드도 모자라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게 학계에서도 이건 이제 학회 발표 논문들인데 결국에 학교에서도 조금씩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 풀어야 될 산도 많은데 그렇게 막 팬시해 보이지 않으니까 딥러닝도 못 쓰고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실제로 제품 내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예, 엔지니어링 위주의 톡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회사 보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게 좀 꺼려진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뭐 궁금하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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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는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7월 달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9월 2일이지만 거의 8월 말까지 전체를 마무리 스터디를 2달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뤄주시고 또 뭐 아카데믹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같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야기도 프랙티컬한 내용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각자 참가 소감을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냥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스터디를 조직할 때 뭐 아주 깊은 내용도 다루면 좋은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괜찮으신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꾸려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한 번 정도 영상 녹화를 못한 게 있어서
업로드를 못하게 걸리긴 하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스터디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신 와중에서 또 이렇게 참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각자 준비해 주시는 것도 어렵고 다들 시간 내주셔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전체 스터디를 잘 기획하고 스케줄링 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돌아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부분도 마음도 들고요. 네, 스터디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뭐 커뮤니티나 카톡방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터디는 뭐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서 슬램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의 고민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뵙고 행사에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참가자 목록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네, 지호준님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호준님 음성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장영기님 그냥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네, 저도 이 스터디 굉장히 유익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었던 물론 이제 영상들도 다 봤었지만 영상에서 봤었던 내용들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해 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유익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난달 동안 조금 회사 업무로 바빠가지고 좀 참석을 못했었던 것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동원님께서 열심히 녹화해 주셨었던 것들도 이제 챙겨보면서 아직 못 본 것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다 챙겨보면서 팔로우업 할 수 있어서 네,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동원님께서 우선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스터디를 이렇게 기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스터디가 있다면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 시간이라도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가창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지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성이 안 들리고 있는데 혹시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채팅으로 잠시만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데 어려우시면은 채팅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좀 문제시면은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지금 들립니다. 예. 사실 저도 뭐 여기 오신 바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참 대단하고 본업의 일정 때문에 초심과 다르게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영상도 미리 많이 충분히 봐서 준비를 해서
저 죄송한데 소리가 지금 점점 네, 작아서 안 들려서.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들리시나요? 아, 좀 멀리 들리는데 혹시 뭐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너무 제가 가까이 됐나. 아, 어쨌든 예, 뭐 되게 좋은 그 스터디 모임이었던 것 같고, 제 본업에 어떤 스킬이 좀 바빠져가지고 초심과 다르게 뒤로 갈수록 약간 영상도 열심히 못 보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스터디 모임 자체는 되게 좋고 유익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스터디가 개설된다면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직접을 쳐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용희님 혹시 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일단은 다들 그 운영진분들하고 또 스터디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 지금 하는 슬램 스터디 1, 2, 3기를 다 들었었는데, 요번에가 그 지원 허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참가자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또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매 시간마다 좋은 발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단순히 논문이나 최근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근범님. 네. 네. 제 카메라로는 제 화면이 다 찌그러져서 나와서. 네. 아무튼 제가 슬램을 되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첫 논문도 썼고, 그래서 제가 2기 3 지금 2기 3기 네. 참여를 했는데, 연구실에서 슬램을 하는 사람도 없고 방목 랩이어서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이쪽이랑 그 카톡방이랑 이게 제가 정보를 주로 얻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함께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멤버들이 다 고생을 해서 스터디를 꾸려가지만 또 항상 희생해 주시는 동아님께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소환님. 네, 저도 슬램 스터디 예전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번에 정말 타이밍이 정말 딱 맞아가지고 신청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무엇보다 슬램이라는 토픽이 되게 작은 토픽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랍고, 그리고 또 타탄 슬램 시리즈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더라도 스터디를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 혼자서 끝까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끝까지 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도 또 슬램 스터디 있으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소환님은 거의 개근을 하신 아주 출석률이 훌륭하신,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김승민님.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예. 저도 스터디 이번에 참가해서 좋은 컨텐츠 강의
같이 듣고 서로 리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슬램 관련 그 좋은 그 링크나 이런 자료들 그런 것도 많이 그 링크 포스팅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슬램 관련 계속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창구가 되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함께 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민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 예. 이게 스터디 1기 때였나 들어가고 2기 안 하고 3기 때 했는데 그때도 뭔가 오프라인 미팅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 어마어마한 구성을 놓고 얼굴 한 번 못 뵙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스터디는 좀 트렌디한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실제로 업무랑 지금 저기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들은 어디까지 나갔냐 격차도 좀 느낄 수 있어갖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현업에서도 한번 여기서 한번 다뤘던 것들 좀 더 인덱스로 봐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 볼 수 있겠다. 여기 또 엄청 정리를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어디서 진짜 이 정도의 고퀄리티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데 정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뭐 하고 넘어가신 혹시 지호준님 괜찮으실까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조금 작게 들립니다. 네.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항상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커뮤니티인데 항상 슬램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참여도 하고 싶었고 이번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주제 관련해서도 다양한 주제 그리고 최신 동향 위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해 주셨고 너무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따끔하게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야기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터디는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보내드린 구글 폼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그 질문지를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스터디 2021 슬램 스터디 클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